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김영수는 눈을 뜹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벌써 4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평생을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온 가정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힘겨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22살에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광부였어요. 깊은 땅 속에서 석탄을 캐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혹합니다. 큰아들이 7살, 둘째가 5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갱도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남편을 비롯해 23명의 광부가 한 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2 아이를 껴안고 울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에게는 2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키우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상처에 더해 고향까지 떠나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공장 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2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역 명망가인 박 회장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죠. 박 회장 댁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문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싶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박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근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어요. 회장은 제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씨, 힘든 일 많이 겪으셨겠어요. 우리 집에서 편히 일하시면서 아이들 잘 키우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팅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박 회장 댁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넓은 집의 청소부터 시작해서 세탁, 요리, 정원 관리까지. 특히 박 회장이 디즈니스로 외국 손님들을 자주 초대하셨는데 그때마다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박 회장은 저를 단순한 가정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 때면 보너스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챙겨주셨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병원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때로는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순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밝은 모습을 보이시니까요. 회장의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 아들은 저의 희망이자 꿈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고 둘째 민우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학까지는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 박 회장 댁에서의 일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장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집에 오는 손님들도 많아졌거든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나올 때는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박 회장 댁에서의 일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박 회장이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씨,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들 교육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었지만 너무 큰 도움이라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영순 씨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받겠어요? 회장의 이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입학했고, 둘째 민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 회장 댁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던 해, 회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순 씨,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좀 편하게 사세요. 집 한 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 같았고, 회장을 모시는 일이 저희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저희 진짜 집이에요. 회장은 저의 답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영순 씨답네요. 저도 영순 씨가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저는 박 회장 댁에서 평생을 바칠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회장에게는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이었고, 저에게는 회장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처음 이상 증세를 보인 건 75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리러 갔는데 대장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신문을 보시거나 일정을 확인하시는 시간인데 말이죠.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대답이 없으셔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회장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영순 씨, 미안해요. 깜빡했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발생했어요. 약속을 잊으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때로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거였어요. 의사는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 방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회장의 치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길을 잃어버리시기도 했고, 가끔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저만은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영순 씨인가요? 기억이 흐릿해진 날에도 회장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그분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거든요. 회장의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은 그저 놀고 먹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회장을 돌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때로는 저를 때리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유독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식들도 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의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회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영순 씨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저였기에 회장의 습관과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회장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수고하는 게 나았어요.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회장은 가족들의 얼굴도 잊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와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만은 여전히 알아보셨습니다. 영순 씨는 내 가족이야. 회장이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녀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서운함과 질투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어요. 혈육을 잊으시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의 상태가 심해질수록 저는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식사 때마다 옆에서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밤중에 깨시면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가끔은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회장이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순 씨,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안개로 덮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회장이 치매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들었어야 했는데 싶어요. 회장의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순 씨,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이 말씀이 회장이 제게 하신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의식이 흐릿해지셨지만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는 회장의 마지막을 편안히 지켜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회장의 자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어요. 박 회장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자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큰아들 박성민이었어요. 성민은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완전히 미국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성민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도 가끔 잃으시고 거의 말씀도 못 하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큰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민이 손을 잡아도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심하네요. 성민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영순 씨, 아버지가 최근에 뭔가 중요한 서류나 도장을 찾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혹시 금고나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장은 업무 관련된 일은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에는 둘째 딸인 박영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변호사인 영미는 성민보다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영순 씨, 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집안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아버지가 특별히 맡기신 일은 없었나요?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라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박성우가 왔습니다. 성우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님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성우의 이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세 남매가 모두 모이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재산 분할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주식이 얼마나 되지? 부동산도 꽤 많을 텐데. 현금은 어느 은행에 있을까?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방에 누워 계신 회장이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싶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성민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모시고 싶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성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제적이었어요.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방 청소는 영미가 직접 했고 식사 준비도 성우가 맡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집안 다른 곳만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순 씨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일하세요. 영미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수십 년간 회장을 돌봐온 제가 갑자기 배제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방에 자물쇠가 채워진 거예요. 왜 방에 자물쇠를 채우셨나요? 제가 물어보자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예요. 치매 환자는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은 이미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였는데 무슨 안전 때문에 자물쇠가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날부터 저는
회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와 약도 자녀들이 직접 챙긴다고 했어요. 저는 회장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회장님 방 창문 아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 목소리는 성민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싫어. 모르겠어. 회장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좋은 거예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회장에게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로 방 앞에 갔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성우가 막아섰습니다. 영순 씨, 아버지는 저희가 돌볼게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성우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회장님 방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회장이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등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회장의 손등에 있는 멍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 회장의 손을 붙잡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로 모셔온 회장이 친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신다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성민과 영미, 성우는 매일 밤 거실에 모여 속삭이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핑계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류가 너무 많아. 아버지 상태로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신 처리해야지. 문제는 영순이야.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뭔가 눈치챌 수 있어.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영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영순이가 혹시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은 건 없을까?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말이야. 설마 아버지가 가정부한테 그런 걸 맡기겠어? 모르지. 치매 걸리기 전에는 영순이를 엄청 신뢰했잖아.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해. 영순이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근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영미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버지 돌보는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좀 더 편한 일만 하세요. 전 괜찮습니다. 계속 회장님을 돌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어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가 영순 씨에게 맡기신 물건이나 서류가 있으면 모두 저희에게 주세요. 이제 필요 없을 테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미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세장으로부터 특별한 물건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다가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호가 회장님 방에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아버지가 서명하셨어요. 이제 모든 재산이 저희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죠. 저는 몸이 떨렸어요. 의식도 제대로 없으신 회장이 언제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회장을 만나 뵈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회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돌아가서 회장님 방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창문 하나는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 쉽게 열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세장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회장님. 저예요. 영순이에요. 회장의 흐릿한 눈동자에 잠깐 생기가 돌았어요. 영순이구나. 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그때 저는 회장의 손목에도 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손등뿐만 아니라 손목까지요. 영순아, 도와줘.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도장 찍은 적 없어. 그들이 억지로. 회장의 말은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회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순아,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남긴 진실을 꼭 지켜줘. 진실이요. 회장은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창고 안에 모든 게 있어. 찾아줘.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회장의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나가려 했어요. 영순아, 꼭 부탁해. 회장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씀하신 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순 씨, 혹시 어젯밤에 아버지 방 근처에 가신 적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성민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제가 회장을 만난 걸 들켰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미가 저에게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영순 씨,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일을 마무리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저희가 직접 돌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영미 양,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금도 넉넉히 드릴게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아버지는 저희가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회장의 부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게 있다는 말씀이요. 저는 결심했어요.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회장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장이 말씀하신 창고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들의 감시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대장을 만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벽 2시경, 집안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저는 공구함에서 오래된 쇠꼬챙이와 낡은 열쇠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모든 자물쇠의 특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리며 열쇠를 맞춰봤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회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 위험쯤은 감수해야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대장이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저예요. 영순이에요. 제 목소리에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순이. 정말 영순이구나. 네, 회장님. 제가 내일 떠나게 되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회장님. 그것보다 창고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회장은 힘을 내서 말씀하려 하셨어요. 뒷마당. 오래된 창고. 그 안에 지도가 있어. 지도요? 낡은 지도. 그리고 29번. 29번을 찾아. 회장의 말씀은 여전히 단편적이었지만 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뒷마당 창고에 있는 낡은 지도. 그리고 29번이라는 숫자가 열쇠라는 것을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가실 수 있나요? 나는 못 걸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회장을 데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지목하신 곳이니까. 함께 가야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회장을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회장은 많이 야위셨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집안일을 하며 단련된 체력이 있었어요. 회장님, 제 등에 엎이세요. 안 돼. 너무 무거워.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회장을 등에 엎는 순간 그 무게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몸무게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의 무게, 회장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두 어깨에 실린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회장을 업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뒷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닥은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창고를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디쯤일까요? 저기, 저 오래된 창고. 회장이 가리키는 곳은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였어요. 수십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아 눅이 슬고 덩굴이 감겨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경험이 있었기에 가져온 도구로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상자들과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회장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구석. 오래된 대짝. 저는 회장을 조심스럽게 창고 입구에 앉게 해드리고 손전등을 켜며 구석을 뒤졌어요. 정말로 오래된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여러 가지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낡은 지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말씀하신 지도인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지도. 29번을 찾아. 저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지역의 오래된 지도였는데 곳곳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번이라고 적힌 곳이 하나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 29번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때 저 멀리서 집 쪽에서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지도를 품에 넣고 회장을 다시 업었어요. 이곳에서 더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는 회장을 업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마을 외곽에 있는 폐가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청소 일을 하러 갔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대장의 무게 때문에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경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장을 안으로 모시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춥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이 추위와 긴 여행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담요나 이불을 찾았어요. 다행히 옛 주인이 놓고 간 낡은 이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을 따뜻하게 덮어드리고 저는 가져온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이제 29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육부 도망자 낙인, 세상의 우호해. 새벽이 되자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차 사이렌과 함께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폐가까지 들려왔어요. 치매 환자를 유괴한 가정부 김영순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괴라니요. 저는 회장을 구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영순아. 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회장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가정부가 치매 환자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훨씬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40년간 박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해온 62세 여성으로 어젯밤 박 회장을 집에서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중증 치매 환자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40년간 성실히 일해온 것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제가 나쁜 목적으로 회장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성민의 인터뷰였어요. 저희 가정부 영순 씨는 오랫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회장에게 무엇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회장이 주시려는 것도 정중히 거절했었는데 말이에요. 영미의 인터뷰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후로는 더욱 집착이 심해졌어요. 이번 일도 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던 계획이었을 거예요. 저는 라디오를 끄고 싶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했어요. 성우의 말은 가장 악랄했습니다. 영순이는 우리 가족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죠. 이번에 아버지를 데리고 도망간 것도 그런 목적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 모든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간 진심으로 모셔온 회장과 그 가족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회장도 라디오 소리를 들으셨는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영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회장님,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순이 그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였던 모양이야. 40년이나 일했으면 충분히 받았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치매 환자를 이용하다니 정말 악독하네. 이런 말들이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들도 저를 찾기 위해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폐가 근처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회장과 함께 숨죽여 지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약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도 없어서 회장은 날로 수척해지셨어요.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하지만 회장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로 내려가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온 마을이 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쓴 채로 약국에 갔어요. 다행히 약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기약 주세요. 어르신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좀 그래요. 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영순이 그 여자, 정말 어디로 갔을까? 박 회장이 많이 아프시다던데. 괜찮을까? 그런 악독한 여자가 제대로 돌볼 리가 있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폐가로 돌아와 회장에게 약을 드렸어요. 회장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영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부터 회장은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29번, 29번을 꼭 찾아야 해. 그래야 진실이. 저는 가져온 지도를 다시 펼쳐 29번 지점을 자세히 봤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있는 곳인지는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 29번이 무엇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의식이 흐릿해져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불렀어요. 영순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회장님, 29번.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 내가 진짜로 남긴 유언장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자식들이 억지로 도장 찍게 한. 그건 가짜야. 진짜는 29번에 있어. 회장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자식들이 왜 그렇게 조급해했는지, 왜 저를 경계했는지 말이에요. 회장님, 제가 꼭 찾아낼게요. 영순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진짜 딸 같은 사람이야. 회장의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오후, 회장이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창고로 가야 해. 29번을 찾으러. 저는 깨달았어요. 회장이 말씀하시는 창고는 집 뒤쪽 창고가 아니라 29번 지점에 있는 다른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요. 칠부 회장이 남긴 수수께끼. 그날 밤, 회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숨소리도 불규칙해지고 열도 심하게 났어요. 저는 정말 초조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영순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회장님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29번. 그곳에 가면 작은 창고가 있어. 아주 오래된. 네, 회장님. 그 창고 안쪽 바닥에 느슨한 판자가 있어. 그 밑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진짜 유언장.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온 증거들. 증거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는 증거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이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성민이는 미국에서 사기를 쳤어. 성호는 도박빚이 엄청나고, 영민은 변호사 자격도 가짜야. 회장의 이 고백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자식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회장님,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영순아, 너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회장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약속해. 꼭 29번을 찾아가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네, 회장님.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영순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회장의 이 말씀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회장은 계속해서 꿈속에서도 중얼거리셨어요. 창고, 낡은 지도, 29번. 꼭 찾아. 영순아, 부탁해. 저는 밤새 회장을 돌보며 29번 지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도상으로는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산자락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회장이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영순아,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29번. 창고. 들어갈 때 조심해.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함정이요. 자식들이 혹시 알게 되면 먼저 가서 뭔가 할 수도 있어. 조심해. 회장의 이 경고를 듣고 저는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순아, 만약 내가 못 견디면 너 혼자라도 꼭 가야 해. 회장님과 함께 갈 거예요. 안 돼. 너무 위험해. 나는
이제 집만 될 뿐이야. 하지만 저는 회장을 두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함께 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순아, 29번. 그곳은 내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곳이야.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산양을 가던 곳이야. 그때 작은 창고를 하나 지었어. 아, 그래서 그곳에 숨기신 거군요. 그래,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회장은 계속해서 29번 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큰 바위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창고가 있어. 큰 바위 3개요? 그래. 그리고 창고 문은 나무로 위장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저녁이 되자 회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순아,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야. 회장님,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남긴 유언장에는 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저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저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회장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아. 회장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제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29번. 꼭 찾아. 영순아, 부탁해. 진실을 꼭 밝혀줘. 저는 회장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29번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새벽 4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29번 지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이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저는 회장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며칠간의 힘든 생활로 회장은 더욱 가벼워지셨지만 저 역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폐가를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이었지만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29번 지점을 향해 걸었어요. 산자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경사진 길에 회장을 업고 걷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의 약한 목소리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자 큰 바위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말씀하신 그 장소였어요. 회장님, 저기가 맞나요? 그래, 저기야. 저 바위들 사이를. 저는 회장을 바위 옆에 조심스럽게 앉게 해드리고 창고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무로 위장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히 봐야 했습니다. 몇 분 후, 정말로 나무 더미로 위장된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찾았어요. 나무 더미를 치우자 오래된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다행히 가져온 도구로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창고, 내부가 보였어요. 창고 안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씀하신 느슨한 판자를 찾아야 했어요. 바닥을 하나하나 눌러보니 한 곳이 다른 곳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금고가 있어요. 금고에는 숫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었어요. 회장님, 비밀번호가 뭔가요? 회장은 힘겹게 대답하셨어요. 네, 생년월일, 그리고 너의 생년월일. 저는 회장의 생년월일과 제 생년월일을 조합해서 숫자를 입력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진짜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회장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에는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집 한 채와 생활비를 남겨주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겨두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민의 미국에서의 사기 사건, 성우의 도박 빚과 협박 사건, 영미의 가짜 변호사 자격증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서류들을 챙기고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오고 있어요. 피해야 해요. 하지만 회장은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셨어요. 영순아,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너라도 살아야 해.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그때 자동차가 더 가까이 왔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여기쯤일 거야. 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라고 했잖아.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이 이곳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품에 꼭 안고 회장을 업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영순아, 그 서류들만 가져가. 나는 여기 남겠어. 그럴 수 없어요. 들어봐.
너는 살아서 진실을 알려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갈등했어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가. 제발. 가. 마침내 저는 결정했어요. 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고마워. 영순아. 정말 고마워.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창고 뒤쪽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성민과 영미, 성우가 창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성민이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들,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순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올 만한 곳을 생각해보니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영미가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영순이가 뭔가 가져간 건 없나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들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면서요. 아무것도 없어. 영순이는 그럼 사람이 아니야.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자식들을 감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보호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병원에 모셔야 해요. 성우가 회장을 부축했지만 회장은 거부하셨어요. 싫어. 나는 여기 있겠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때 회장이 마지막 힘을 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들 모두 알고 있어. 성민과 영미,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남겨뒀어. 이 말에 세 남매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디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건 영순이만 알고 있어. 회장의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순이가 도대체 뭘 가져간 거예요? 진실을 가져갔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기침을 하시더니 이식을 이루셨어요. 아버지, 세 남매가 회장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신 회장이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하시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순이가 뭘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영순이를 찾아야 해. 그 여자가 핵심이야. 세 남매는 회장의 시신을 차에 싣고 떠났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회장이 계셨던 자리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장께 약속했습니다. 회장님, 꼭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회장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제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품에 안고 있는 서류들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유괴범으로 몰려 있었고, 새 남매는 더욱 필사적으로 저를 찾을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회장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겨주신 진실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마을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